자, 지금부터 제6회 우리 인강드림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세법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5번부터 출발하죠. 1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25번 다음 중 지방세의 가산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몇 개인가? 별표 하나 정도. 그래서 가산금은 오로지 2023년도는 지방세만 있습니다. 국세는 가산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가산세에 포함됐습니다. 납부지원 가산세. 자, 옳은 거죠. 기업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고지서 등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라서 자 고지세 적힌 세액을 말하죠. 여기에서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여기다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지나간 거죠.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금액, 요 가산금에다 다시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 이걸 뭐라 하냐면 중가산금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을 말한다. 그래서 결론은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그다음에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납부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조건부 중가산금이 추가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은 옳은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자, 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 즉 고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세액이 몇 프로냐면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죠. 예, 니은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디귿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중가산금이죠. 그래서 중가산금 최소한 1개월이 지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체납된 지방세의 만분의 75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요 2번 가산금에 어떻게 더해서 징수하는 거죠. 이때 중가산금 부과기는 몇 개월이죠? 60개월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디귿도 맞는 말이죠. 리을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이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체납액이 얼마 이러면 30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거다. 중가산금은 기억해 두세요. 이때 같은 납세 고지서, 즉 한 장의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총액으로 판단한다는데 이때에 30만 원 이상 또는 미만은 총액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세목별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이 되겠네, 여러분.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개가 옳은 말이 되겠으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은 4번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이죠. 다음 중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자는 별표에서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번 내봤습니다. 1번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뭐죠, 여러분? 취득하는 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수시 부과에 의하여 징수한 재산세죠. 자,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과세 기준이지만 앞에 뭐가 붙었죠? 수시 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예외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징수는 지방소득세죠. 자, 지방소득세 항상 못 쫓아가죠, 여러분? 소득세 쫓아가죠. 그래서 과세표 내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특별 징수는 항상 국세에 뭐와 똑같죠? 원천 징수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니까 언제 여러분? 과세 기준 맞는 말이죠, 여러분. 5번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죠. 자, 소득세는 원칙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원칙인 거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죠, 여러분? 예정 신고 납부는 요건 뭐죠, 여러분? 예외 규정이죠. 그래서 예외일 때는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이 바로 우리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다음 문제 27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로 옳은 걸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 납세는 원칙은 누구죠? 사실상의 소유자죠.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데 이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 걸 물어봤네요, 여러분.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했죠.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갔죠? 을한테 넘어간 거죠. 이때 6월 1일 현재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공보상 소유자 갑이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을입니다라고 뭐야 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죠. 신고를 했으니까 이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라면 바로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공보상 소유자 갑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요 첫 번째는 해당이 되지 않죠. 두 번째, 상속이 개시가 된 거죠. 근데 6월 1일인지 아직 상속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럼 이때는 6월 15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뭐라 해야 되냐면 우리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누가 되는 거죠?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역시 공보상의 소유자가 아닌 거죠. 자, 세 번째, 등기부 상에는 갑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구 거다? 그러면 종중 거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과세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죠. 어디로 가죠? 여러분? 공보상 소유자 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갑이 되는 거다라는 거. 공보상 소유자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 결정까지 파산 제된 속관할 재산은 여러분 역시 누구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네 번째도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자, 재산세 과세는 이제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이때는 어디로 가죠, 여러분? 이때는 사용자로 가는 거죠. 공보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공보상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하나, 둘,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2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지방세법상 역시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 반드시 숙지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반드시 맞춰야 됐죠.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죠. 그러면 항상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편에 곱하기 뭐죠,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해서 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토건의 공정시장 가입비는 몇 프로죠, 여러분?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모든 토건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의 공정시장 가입비는 몇 프로다? 70%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번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역시 주택 시가 표준액에다 역시 이제 뭘 곱하는 거죠? 공정시장 가입비율이죠. 그래서 주택일 때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몇 프로죠, 여러분? 60%가 원칙인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2023년도에 납세를 성립하는 누구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에서 인정되는 시가표준의 9억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공정시장가표는 이때는 몇 프로죠, 여러분?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3억 이하일 때는 43%, 3억 초과 6억일 때는 44%, 6억 초과 때는 45%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표는 원칙이 몇 프로인데 60% 이나, 우리 1세대 1주택에서 시가표준이 9월 초과하는 걸 포함해서 시가표준에 따라서 43%, 44%, 45%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맞는 말이죠. 3번 별장과 고급주택은 4% 이 세율을 적용하고 이외의 주택에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을 제외한 경우에는 0.1%도 0.4%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했죠, 여러분. 자,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죠? 그래서 고급 별장이나 고급주택 이제 올해부터 무조건 우리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비례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택은 누진세입니다. 모든 주택은 누진세입니다. 모든 주택은 누진세. 다만 이때 누진세는 원칙이 몇 프로인데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인데 누구일 때 1세대 1주택에서 우리 세율 특례 대상일 때에 여기는 시가 표준액이 여러분 9억 이하일 때만 적용합니다. 여러분 9억 이하일 때만. 그래서 공정시장가입 필요할 때는 9억을 초과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특례세율 적용됐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때는 0.05%포인트가 인하된 0.05%부터 0.35%까지의 4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특례세율이죠. 3번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3번 틀린 말이죠. 별장과 고주택은 이제 모든 주택과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3번 틀린 말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4번. 주택은 하나인데 2명 이상이 뭐죠?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구분 소유자 여러분, 이때 주택이라는 세율을 적용할 때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합산한 과표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합산한 요거 꼭 구분한 이렇게 말을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장난쳤는지 안 쳤는지 확인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수란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를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정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를 몇 프로 범위에서 여러분 그렇죠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탄력세율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것은 탄력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고 사유가 발생한 연도 뭐 5년간, 3년간 적용한다 그러면 마저 틀려 여러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탄력세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만 적용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번은 답이 3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9번인가요? 자, 역시 2023년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별표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기본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특히 주택이란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이 같다 다르다 어디가 더 크다 여러분? 법인이 더 크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해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표를 곱한 금액을 한다. 맞아서 틀려서 그러면 틀렸죠. 법인일 때는 공제 금액이 있다 없다? 없죠.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그냥 공시가격 합격에다가 공정시장가표를 곱한 금액을 바로 과표라는 거죠. 따라서 개인일 때는 9억 또는 12억을 공제를 하지만 법인은 9억 또는 12억 원의 공제 금액이었기 때문에 개인일 때보다 과표가 어떻게 하죠? 커진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 정답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표는 무조건 몇 프로다 그러면 60%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법인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표는 무조건 몇 프로다 그러면 60%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표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유나 또는 주택의 수와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60% 적용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개인이 사는 주택일 때는 주택 수에 따라서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죠. 그래서 2주택 이하일 때는 0.5%부터 2.7%까지의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일 때는 0.5%부터 5%까지의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개인은 누진세율로 7단계로 구분된 거죠. 그 다음에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복분 공제 즉 이중과세 공제죠. 그래서 이미 재산세가 과세가 된 상태인데 종부세를 또 과세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종부세 과세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내야 되겠죠. 이때는 개인이냐 법이냐 관계이시 없이 여러분 항상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 대상 주택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즉 이중과세를 종부세에서 어떻게 하죠? 공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종부세 과표 금액에 대한 뭘 뗀다? 그러면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라는 거 꼭 좀 확인해 두시고요. 5번 개인은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여부나 주택수요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세부담 상한선을 몇 프로죠? 여러분 150%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법인일 때는 요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에서 답이 되고 요 29번은 반드시 숙지 정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30번 문제가 되겠네요.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죠. 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네요. 자, 별표 3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옳은 거 물어봤네요. 1번 비과세가 배제가 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개시 아니죠. 과세기간 개시이 아니라 종료일 또는 뭐예요 여러분? 양도일 현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를 언제를 말하는 거고 1월 1일 말하는 거고 과세기간 종료를 언제를 말하는 거고 12월 31일 말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기준시가를 가지고 따지는데 여기는 9억 원이 아니라 올해 2023년부터 얼마죠? 그러면 12억 원이 기준금액이죠. 그래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는 거고 고가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주는다?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하나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합산하지 않냐고. 합산하죠. 여러분 합산해서 몇 주택이 되는 그러면 2주택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는 세대별로 소유주택에서 기준해서 주택임대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역시 틀린 말이죠. 합산하지 않냐고 아니고가 아니라 합산하고죠 여러분. 예,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다. 자, 3번. 국내에 4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 보증 합격이 3억 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주택일 때는 331 때만 간주임대로 죠 법령에서 정한 산시로 계산한 금액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간주임대는 거죠. 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 거죠. 여기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3억 원 뭐죠? 그러면 여기는 초과죠. 근데 여기는 3억 원이기 때문에 초과를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면 이때는 간주임대로 계산을 안 하는 거죠. 332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3억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죠. 자, 4번. 국내 소재 토지를 임대한 자가 받은 보증금이죠. 그래서 여기 토지죠, 여러분. 이때 2억 원인 경우에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즉 간주임대를 총수급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산입한다죠, 여러분. 예, 그래서 토지나 상가 건물일 때는 이러한 주택 수, 토지 수 또는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이죠. 무조건 간주임대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뭘 받았으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나오면 항상 간주임대를 잊지 마세요. 4번도 틀렸죠. 5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 즉 주택의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죠. 그럼 이때는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주택에 대한 결손금의 특징이죠. 다만 공제하는데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근, 연, 기, 이배의 순서대로 공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5번이 옳은 말에서 본 문제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30번은 답이 우리 5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죠. 31번이 되겠네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봤죠.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만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자, 뭐 지역권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열거되어 있지 않죠. 니은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터리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게 그 주식. 우리는 이걸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이용권부 주식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이용권부 주식은 뭐와 똑같이 취급하죠? 바로 회원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세 과세 대상 이죠. 디귿,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죠. 취득가치는 권리죠. 당연히 양도세 과세 대상 이죠. 권리이기 때문에. 자, 리을, 영업권으로서 사업에 상하는 부동산과 분리되어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영업권이 나오면 반드시 부동산과 뭐랬죠, 여러분? 함께가 양도할 때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분리할 때는 별개로 각각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과 분리하여 양도할 때는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인 기타 소득이 되는 거죠. 자, 미음, 부동산과 함께 양도 이주권이죠. 그럼 여기까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맞죠. 그 문제는 요 이주권의 가액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하면 요때는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음도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결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니은과 디귿. 그래서 답은 몇 번 여러분? 뭐 2번이 되는 걸 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32번이죠. 다음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다. 별표 3개짜리죠. 이때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취득할 당시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은 물론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되면 2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2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그 다음에 5번은 무조건 탈락이 됐네요. 자, 두 번째, 국내 1주택의 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된 다른 신규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몇 주택이 됐다면 2주택이 된 거죠. 자, 그때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몇 년, 여러분?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여러분? 여기 이제 3년 이내죠, 여러분. 3년 이내에 반드시 어떤 걸 여러분? 종전주택을 양도를 할 때 한해서 1세대 1주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3년이 되는 거죠, 여러분. 3년이 아니겠네요. 3번 탈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방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각각 하나씩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여러분? 여기는 3년 이내죠, 여러분. 3년 이내에 반드시 어떤 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몇 주택을 본다? 1세대 1주택자죠. 그러면 3년이 나온 것이 아닌 것이 바로 4번도 탈락이 돼야 되겠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네 번째, 자, 몇 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이렇게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즉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사태죠, 여러분. 이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연의 제한을 받지 않은 1세대 1주택은 최소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답은 1번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3번이죠.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별표 3개. 취득세 납세무냐 충분히 개별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받는 건축물이죠, 여러분.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자, 건물 새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승계 취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 취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초과 취득하는 토지일 때는 그 소유자가 뭐죠? 전체 토지가 아니라 반드시 뭔가 여러분? 증가한, 초과한 분이죠, 여러분. 초과한 토지. 종전 면적을 뭐한 거예요, 여러분? 초과한 부분이죠. 초과한 면적을 원시 취득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승계 취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바뀌었고, 토지일 때는 초과분, 종전 토지를 초과한 것만 승계 취득한 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은 틀렸죠. 2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 원료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중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그때는 조합원이 아니라 누가 취득한 거죠, 여러분?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취득세를 누가 내라? 조합이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죠, 여러분?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자, 여러분, 이때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은 어디에다 조성 설치했죠, 여러분? 건축물에 설치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그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은 어디에 포함해야 돼? 토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포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건축물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거죠. 토지에 포함하여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걸로 봐 토지 소유자가 취득한 거는 이때는 건축물이 아니라 어디에 여러분 토지에 설치할 때고 부수가 될 때고 건축물에 부수가 되는 것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 취득자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말이죠. 자, 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로서 환지 방식에 따른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는, 그래서 토지 지목이 변경됐죠. 그때는 그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되는 환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 다음에 채비나 보유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걸 보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환지는 누가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여러분? 조합원이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고, 채비나 보유지는 누가 취득한 걸 봐야 되면 바로 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조합원이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간의 부동산을 서로 취득하면 그때 뭐죠, 여러분? 바로 증여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칙. 그런데 왼수지간에도 뭘로? 교환으로 해서 취득할 때 뭐로 봐야 되냐면 유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5번은 예외 중에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걸 뭐 여러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취득 당시의 가액, 즉 과세 표준을 물어본 거죠. 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다만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별표 3개,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 올해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있네요. 자,
1번 무상 취득하는 경우죠. 이때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3개월 이내. 이게 바로 뭐죠? 우리 평가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가 기간 동안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을 때 그 매매 거래가의 감정가 평균의 경매가 공매가 이걸 우리 뭐로 하죠? 여러분 시가 인정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상 취득일 때는 원칙 뭐로 간다 그러면 시가 인정이죠.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여러분 예외가 있죠? 예외. 그래서 만약에 뭐가 나면 상속이란 말이 나면 이때는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시가 표준액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예외 규정도 있다는 거 꼭 체킹해 두시고요. 2번 개인이 부동산 매매를 취득한 거죠. 그럼 이건 뭐죠? 무상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유상으로 취득한 거죠. 네. 그때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이죠, 여러분. 그럼 이때는 우리 매매일 때는 뭐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여러분. 이때 개인이 취득할 때는 그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나 이와 유사한 금융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액 범위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이번 2023년도 개정된 규정이죠. 다만 법인일 때는 제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냐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등은 개인일 때는 제외, 법인일 때는 포함.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 특수 관계로또 시가 인정액보다 높은 가격을 유상 취득했죠. 그러니까 고가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건 해당이 되지 않죠. 시가 인정액보다 여러분 낮은 가격으로 사실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과표가 낮으니까 취득세를 적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우리 규제해보겠다.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예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특수가격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시가 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액의 차액, 요 대가의 차액이 절대적 기준금액 5억 원 이상이 아니라 3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가의 몇 프로, 시가 인정액 몇 프로죠? 5%죠, 여러분. 그래서 5와 3이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때는 이러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지을 때는 시가 편액을 과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이때는 여기 시가 인정액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 인정액을 과표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34번은 3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되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4번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죠. 건물을 건축해서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건축할 때는 원시 취득이고 원시 취득일 때는 사실상 취득 과표라는데 개인일 때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시가 편액을 한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법인이 아닌 자 누구죠? 개인이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죠. 그럼 이때는 항상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변경으로 인한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개인이 취득함으로써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이 취득 당시 가액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밑줄 지목 변경 후 토지된 시가 편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편액을 뭐한 금액으로 했죠? 뺀 금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5번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34번은 틀린 말이 몇 번, 여러분? 3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35번이 되겠네요.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이죠. 여러분 별표 3개죠. 뭐 등록면허세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반드시 숙지해 두시고요. 틀린 거 물어봤네요. 틀린 것을 물어본 거죠, 여러분. 모두는 뭐 여러분 여기 좀 지워주시고 틀린 것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등록 당시의 가액이죠. 그래서 항상 등록에서 과표는 뭐죠, 여러분? 등록 당시 가액을 과표하는 거죠. 이때 등록 당시 가액은 원칙 뭐죠? 신고죠. 신고한 가액이죠. 다만 신고가 없거나 무신고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어떻다? 적다. 이거 뭐죠? 과소신고죠. 그래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여러분 그때는 시가편액을 과표를 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로 증명되더라도 재평가 전에 가액을 과표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재평가 전이 아니라 재평가 된 또는 재평가 후에 가액을 과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취득 당시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의 경우로 하는 경우라도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 달라졌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변경된 금액을 과표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했죠?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적용, 압처였죠. 이때는 뭐를?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거죠. 근데 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채권이 목적이 된 것의 가액인 바로 채권 최고액이나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바로 과표로 하는 거죠. 자, 4번. 가등기 때는 과표가 두 가지죠.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설이 0.2%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등기 때는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을 바로 세액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6,000원은 뭐죠? 최저한세, 그죠? 등록면에서 최저한세 모르면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35번은 2번이 틀린 말에서 답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36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별표 3개. 그래서 재산세 역시 3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1번. 시군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 주소지. 틀렸죠? 무조건 어디에요, 여러분? 소재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방세는 무조건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가 납세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죠. 2번. 과세 기준은 현재 행정 간첩도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여기까지가 뭐죠,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죠. 철거 대상의 건축물이죠. 근데 뭐는 부속 토지는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과한다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3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자별 합산 아니죠, 여러분. 재산세는 무조건 대무세이기 때문에 주택별, 재산별, 개별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개별 과세. 그래서 해당세를 적용한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가 아니라 이때는 다가구주택일 때 재산세 계산은 가구별로 계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용 부분, 구획된 부분별로 분리된 부분 면적으로 분리된 부분을 각각의 한 해 추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렸다. 자, 4번. 취득세 중과대상의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이죠. 그래서 골로 나왔다. 이때 무슨 재산? 사치성이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건축물이나 토지 다 무조건 몇 프로죠? 4% 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이 옳은 말이 되는 거죠. 다만 주의할 사항은 여러분, 올해부터 4% 세율 대상에서 뭐는 여러분? 별장을 포함한다, 제외된다, 여러분. 별장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별장이라더라도 고급주택과 일반주택과 똑같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장은 더 이상 4% 중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4번이 옳은 말에서 정답이 되네요. 5번. 해당 연대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말까지 해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여러분? 토지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라도 무조건 9월 하반월이 돼야 되는 거죠. 9월 하반월이 되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이 된 거를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6번은 몇 번, 여러분? 바로 우리 4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7번이죠. 자, 소득세법에 따라서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다음에 자료한 실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총액은 얼마인가? 실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총액을 물었죠. 별표 3개짜리죠. 얼마인가? 다만 지출에 관한 증명서치를 모두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실제 지출 사례 금융거래 증명서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여러분 확인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양 요건 꼭 좀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자인 갑은 특수관계는 아닌 을로부터 토지를 3년간 연물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기출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변에 토지 4억 8천만 원, 현재 가치된 차감 2천만 원, 그 다음에 장기 미주권 5억 원이죠. 그래서 실제 뭐를 여러분? 토지를 총 얼마? 3년간에 얼마 주고 사는 거죠, 여러분? 5억 원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5억 원을 3년간 우리 현재 가치로 하게 되면 현재 가치가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4억 8천만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장부상의 토지 취득가를 현재 가치 4억 8천만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2천만 원 뭘로 가는 거죠? 이자로 나가는 거죠. 그럼 결론은 장부상의 토지 취득가 얼마죠? 4억 8천만 됐지만 결론 우리 얼마 줬어요? 여러분? 5억을 줬기 때문에 이때의 현재 가치는 참 2천만 원을 바로 여기다 더해주게 됐죠. 그래서 결론은 토지 취득가 얼마로 되는가? 여러분? 토지 취득가액은 5억 원을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참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더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그 현재 가치화된 차감 상가계획 중에서 300만 원과 감가상각비 200만 원을 사업소득 금액 계산, 즉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한테 필요로 산입했죠, 여러분. 그럼 이건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5억 원에서 바로 얼마, 여러분? 500만 원 빼야 되는 거죠. 500만 원 빼야 되니까 얼마, 여러분? 4억 9,500만 원이 되는, 여러분. 4억 9,500만 원이 바로 취득가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때 두 번째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유에 대한 소송비 얼마였냐면 1,000만 원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뭐를 잡아야 되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그 소송 비용은 반드시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정놈이 얼마냐면 800만 원만 자본적 지출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자, 3번. 토지 취득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 주택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외이자인 법무사한테 양도했죠. 그때 발생한 매각차손 얼마지만 300만 원, 이건 어디에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양도비죠. 다만 법무사한테 팔았을 때는 전액이 아니라 은행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차손 200만 원 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양도비 얼마, 이러면 200만 원만 잡을 수 있는 거죠. 손실이 얼마 발생해도 300이 발생했어도 200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적 지출에 이게 양도비가 되는 거죠. 자,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 지출은 명도비가 얼마였죠? 500만 원. 이것도 뭐죠? 자본적 지출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비가 해당하는 거죠. 양도비 얼마? 500만 원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 합한 금액이 바로 필요 경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 되나, 여러분? 여기 800만 원, 1,000만 원이죠. 500을 더하니까 5억 1,000만 되나, 여러분? 그래서 5억 1,000만 원이 있나, 여러분? 바로 답은 3번이 5억 1,000만이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꼭 좀 확인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약을 물어본 거니까 꼭 좀 한번 내용을 통해서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서 장기부의 특별 공제 물어봤죠, 여러분? 별표 3개짜리죠? 자, 틀린 거 물어봤네요. 1번. 장기부의 특별 공제가 그 자산의 양도책에다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다. 뭐 당연한 말이죠. 이때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법령이 정하는 자산 제외한 거라든지 양도소득세 세율이 할증 과세에 대한 조정 대상의 다주택자일 때는 장기부의 특별 공제 대상 어떡하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조합원에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당연히 장기부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다만 얘는 양도차익 전액이 아니라 뭐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 인가나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4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는 1세대 1주에서 2년 거주를 하고 여러분 15년 보유한 거죠. 이때의 보유기간별 공제는 양도책의 80%인데 여러분.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이때는 거주년수 따로 보유년수 따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2년 곱하기 4%니까 몇 프로죠, 여러분? 8%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다 15년 했을 때 몇 프로죠, 여러분? 40%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가 아니라 몇 프로죠, 여러분? 48%가 장기부의 특별 공제율이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린 말에서 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죠, 여러분. 5년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년수 5년 곱하기 2%가 되니까 10%죠, 여러분. 그래서 10%의 장기부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4번이 틀린 말에서 정답이 되는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9번이죠. 자, 2023년 3월 28일 날에 상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제로는 별표 3개짜리죠. 틀린 거 물어봤네, 여러분. 자, 일단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양도책이 없거나 양도차익 발생해도 그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외국법인 발행 주식이라든지 또는 외국 시장 상장 주식, 요 서학개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아시죠, 여러분? 또 파생 상품은 예정 신고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죠. 예정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때 예정 신고 기한이죠, 여러분. 그래서 3월 28일 양도했기 때문에 예정 신고는 3월 31일 기산점에서 몇 월 이내죠, 여러분?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죠? 5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3번 부담부 증여일 때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때의 예정 신고계는 요 3월 31일부터가 2월 이내가 아니라 몇 월 이내죠. 여러분 3월 이내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죠? 6월 말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28일이 아니라 6월 말까지 되는 거니까 당연히 3번이 틀린 말에서 본문제 정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39번은 답이 3번이죠. 자,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700만 원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분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이때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1,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언제 내고, 당초 기한에 내고, 분납 기한 때는 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면 얼마냐면 700만 원 이하를 분납할 수 있는 거죠. 5번 양도소득세 납세는 소득세 항상 10% 뭐가 쫓아오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쫓아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39번은 바로 3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0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40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조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러면 종합 문제죠. 취득세 종합 문제. 자, 개인 간의 매매인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한 걸 본다. 맞아, 틀려? 여러분 틀렸죠. 사실상 잔금지를 확인했으면 사실상 잔금지급이 원칙이 되는 거죠. 다만 얘를 모르겠다. 그럼 그때는 계약상으로 가는 건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뭐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2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건축법상 대수선을 제외한 것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 대상에서 대수선은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 당시 시가편액이 얼마냐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에 대한 취득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다. 자, 비과세가 대기한 우리 개수는 대수선을 포함한다, 제외된다면 제외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서 지적공무상자 지목이 뭐죠? 묘지인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다. 그렇죠? 얘는 중과기준세 2%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취득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몇 프로 말한다, 여러분? 2%를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로 3번이 옳은 말로서 정답이 되는 걸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례 세율 대상인 중과기준세를 물어봤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4번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 뭐죠? 증여 등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증여나 기부 등을 말한다. 이런 경우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게 개정된 거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달, 그죠?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죠.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월 이내에 들으면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3개월 이내에 과표에다 해당세를 적용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를 취득한 걸로 보고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지만 증여는 몇 개월 이내라면 증여 계약일을 취득한 걸 보고 그로부터 말일로부터 3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올해 개정돼서 적용되는 거니까 맞는 말인 거 어렵지 않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죠, 여러분. 틀린 말. 제가 잠깐 4번 틀린 말이죠. 1번, 2번, 4번 다 틀렸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적이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을 신고를 했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 몇 프로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바로 1%부터 3% 기본세율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2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자였더라도 이때는 8% 중과세 하고 안 하고 바로 기본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렇더라도 사후 관리 들어가죠.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죠? 그러면 3년 이내죠. 반드시 어떤 걸?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그 부족세액에다가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고 여기다 우리 가산 더한 금액을 뭘로 가죠, 여러분?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5번도 5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여러분이 3번으로만 되어 있지만 여러분 5번도 맞는 말로 답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번은 3번은 물론 몇 번 여러분 5번도 우리
2주택 모두 조정 대상지였다 또 몇 년에 처분해야 되면 3년 이내에 반드시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때 1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방법? 보통징수로 가되 부족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한 금액으로 간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설에는 3번만 답으로 됐는데 여러분 3번과 5번 복수의 정답으로 수정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